자, 오늘 지금 이게 이제 녹음한 게 오늘 밤 자정에 올라갈 텐데 이틀 동안 뭐 이틀이 아니죠. 오늘이 며칠이지? 수요일인데 화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안철수 후보 측이 불바다가 됐죠. 그렇죠. 예, 불바다. 뭐 때문에 불바다가 됐나요? 단설과 병설의 지옥불 황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멋지네요, 멋져. 예. 그 뭐 사실 저는 아직 총각인 관계로 뭐 저는 뭐 병설이 뭐고 단설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저를 제외한 두 분은 뭐 이미 지금 아기가 7살? 6살? 7살. 예. 한창 뭐 유치원 다니고 그렇죠. 있는 뭐 아기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결정적으로 또 우리 하승주 소장은 예. 직접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네. 그건 저기 돌보미를 직접 하고 있잖아. 돌보미. 네. 육아를 직접 하고 계시지. 셔터맨이신가요? 네. 기둥 서방? 셔터맨이죠. 제 꿈입니다, 그게. 그거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되죠. 네, 그거 엄청 아무나 안 어려워요. 되기 때문에 네. 그거가 되기도 어렵고 그럼요. 된 다음에도 그 유지를 하기도 어렵고. 유지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불바다가 됐는데 어저께 불바다가 많았어요. 시사인 만평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걸어간 그 불바다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심을 하다가 원래 재밌는 걸 뒤에다가 남겨놔야 이제 처음에 듣고 뒤까지 쭉 들으시니까 먼저 이 한겨레 언론의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와 시사인 오늘은 뭐 일단 요 두 언론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뭐 청취자분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시사인 만평의 어떤 제 표현으로는 폐륜적인 그런 뭐 느낌이 드는 그런 만평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 최동원 선수 위대한 투수 최동원 선수의 그 동상을 최동원 선수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이슈화가 돼서 다들 이제 고 최동원 선수와 그 어머님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는데요. 시사인 만평에서 문재인 후보를 어떤 디스하는 뉘앙스의 만평을 쓰면서 구원 투수를 찾는 내용이었죠. 뭐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한테 여론조사상으로 밀리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뭐 이렇게 게임이 지고 있는데 구원 투수 어딨냐? 그러고 나서 찾아간 게 문재인 후보가 찾아간 게 안희정 전 후보의 동상인데 그게 이제 그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님 그 사진을 갖다가 패러디를 한 건데 이게 과연 뭐 이게 용인될 수준의 패러디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폐륜이지 폐륜. 아니 그 자식 앞세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에? 우리가 그 자식 키우면 자식이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진짜 솔직히 난리법석 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자식 앞세운 부모는 진짜 죽을 때까지 형벌 같은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는 지극히 사적이잖아 일단. 예. 그게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동상을 찾아간 것도 어스러운 새벽이었나요? 예,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가서 동상을 어루만지고 오신 그 애틋한 모정을 그렇게 이용을 해먹나? 나는 그 발상 자체를 했다는 게 그 타인의 그 슬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공감 능력. 그거를 싹 무시한 거야. 예. 그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렇게 쓸 수가 있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진짜 인간성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하승주 소장님은 뭐 어떤 느낌 드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 최동원 선수 그 동상 사진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산 친구들이나 롯데 팬들이 좀 많았죠. 그 롯데 팬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를 냈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만평 그리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분은 아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만평의 그림체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진 건 아니죠, 확실히. 예. 예. 근데 그런 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 후보나 뭐 이런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해서 좀 비판한다는 쪽 입장인데, 그거의 소재로 이걸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아니, 근데 이제, 그 예. 만화를 보면 진짜 디테일까지 그 CCTV였나요? 뭐 네네네. 하여튼 거기에 잡힌 그 영상하고 디테일까지 거의 살렸어. 디테일을. 똑같죠? 예. 심지어 그 어머니가 입었던 옷 색깔 노란색까지 그리고 목도리 한 거 뭐 목도리는 안 했구나. 그리고 만지는 포즈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 다 똑같이 살렸어. 요거를 이게 이제 풍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 최동원 선수의 동상을 안희정 후보로 비유를 한 거고, 그 어머님을 문재인 후보의 어떤 뭐 절박한 심정과 비유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네티즌들의 여론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거의 일배 수준이다. 예. 홍어 택배. 예. 그거지 그거. 그러니까요. 그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를 누리고 그렇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생전에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를 하시다가 그 야구 선수들의 어떤 처우 문제도 그렇고 예전에 그 90년대 때는 그 꼬마 민주당 후보로 그 지역주의에 도전을 해서 노무현하고 같이 예, 낙선을 했던 굉장히 의인이셨어요. 이 단순히 야구 선수를 넘어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분인데 그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동원 그 지금 조금 전에 김 반장님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선수협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쫓겨났잖아. 롯데 네. 진짜 롯데 간판이었는데 그리고 롯데를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효조하고 삼성 맞트레이드 됐잖아. 네. 정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났다가 결국은 롯데로 못 돌아오고 선수 생활 마치고 코치 생활 할 때 지도자 생활 할 때도 결국 롯데 유니폼을 못 입어봤단 말이에요. 예. 한이 서려져 있다고요. 한이. 예. 근데 그거를 여기 비유하나 이거를 설령 좀 갖다 쓴다면 좋은 이야기에다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진짜 좋은 이야기 갖다 그래. 썼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엔 그려진 그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랄까 뭐 낄낄대고 웃는 모습 막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비꼬는 예. 수죠. 아니 그 사실 그 표정을 갖다 그렇게 그린다는 건 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을 갖고 이 그림으로 패러디를 하면서 그 표정이나 이런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담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그 대가로 탄압을 받다가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우리 야구계의 레전드이자 또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 그리고 그런 아들을 굉장히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님,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디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뭐 이건 저는 솔직히 상대가 문재인 후보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분노한 지점은 솔직히 만평가는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만평가 분들이라고 뭐 다 어떤 뭐 이런 뭐 정치적 식견이나 이런 게 다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사인에 실렸다는 거. 데스크에서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사인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한 오후 2시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뭐 어떤 뭐 시사인 쪽에서 뭐 공개 사과라든가 뭐 이런 액션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이게 정말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오만함도 굉장히 문제다.
이 오만함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네. 그 무슨 일이 터지면 독자들이 뭐 하면은 야 우리 뭐 삼성 탄압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떨어져 나가려면 떨어져 나가라. 예. 고모 기자 그때 페북에 그렇게 쓰고 해서 또 난리 났잖아. 예. 근데 좀 웃기는 게 삼성 탄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독자들. 그렇죠. 독자들 때문에 그 대기업 광고 없이도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독자들도 무시하던 그 행태. 근데 지금 사과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예. 그런 거지. 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지금 시사인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당파성으로 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저널리즘의 본령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에 대해서 시사인 측에서는 몰라요. 저는 사실 최대한 선회를 해줘서 데스크가 이걸 갖다 진짜 몰라서 이게 사실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그야말로 그 사진 한 장에 대해서 패러디라는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는 있지만서도 알게 된 지금은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저희가 이거 녹음을 한 다음에 뭐 사과나 뭐 다른 리액션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뭐 늦은 대처다. 아직까지도 뭐가 액션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시사인이 이런 경우가 방금 전에 권순욱 논설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뭐 그 시사인 사무실에 뭐 일장기 비슷한 게 일장기도 아니고 그 우길승천기 비슷한 소품이 걸려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네티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오만한 태도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니네 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뭐 그때 항의하는 것 자체가 좀 그 과한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 굳이 큰 의미를 갖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건데 예.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이건 오해다라고 뭐 좀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데 비꼬더라고. 뭐 저 국뽕 맞은 새끼들 또 때로 떼거지로 몰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오만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개돼지 보듯이 하는 거. 나향욱인가 뭐 그때 그 양반이 뭐 개돼지 발언해가지고 잘리고 그랬는데 그 인식이 사실 다르지 않아요. 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방금 아까 전에 저 하승주 소장님이 그 언론의 본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우리 권순욱 논설위원 개인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광갑장 팟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한결의 경향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의 경향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한다 뭐 이래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또 터진 게 그 안철수와 함께 불바다로 함께 걸어 들어간 그 사건. 요거에 대해서 뭐 짧게 뭐 브리핑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안철수 후보가 어찌됐든 그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한겨레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실드를 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사를 쭉 검색하면서 해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발언한 거는 아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단설 유치원, 네.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병자도 안 나왔어. 정확한 거는 병설이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 건데 단설 유치원 자제하고 사설 유치원 독립성 네.
사립유치원 독립성을 확보해주겠다. 뭐 이런 그래서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예. 문제는 최초의 보도를 보면 그 워딩 저 안철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예. 예, 뭐 더 300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네. 대부분의 언론이 했는데 일부 지방지들이 병설 그 안철수가 하지 않은 병설을 집어넣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 생겼는데 문제는 각종 그 우라카이 하는 네. 뺏겨쓰기 하는 매체들이 별별 인터넷 매체들 많잖아. 네. 거기서 그걸 병설을 막 쓴 거야. 그래서 문제가 확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사 전체적으로는 단설 유치원이라고 정확하게 대부분은 보도를 했어요. 예. 메이저들은 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도를 했고 문제는 그 뒤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자기 페북에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을 했는데 그 발언 취지는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니 자기가 그 현장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병자도 안 꺼냈다니까? 네. 안 꺼내서 박수를 받은 거 아니야. 네. 근데 해명을 할 때는 병설 유치원 증서를 이야기하려는 거였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안철수 후보 해명문을 보면 진짜 나 국어 좀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 그러면 그렇게 보도가 나갔어. 그래서 안철수가 해명을 했는데 한겨레가 이걸 아주 신속하게 네. 안철수가 해명문을 올리자마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올리자마자 그대로 그걸 긁어다가 대충 쭉쭉쭉쭉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바로 쏜 것 같아요. 예. 나는 기자 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치면 네. 안철수 그 해명에 대한 검증 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쓰기 네. 했다. 이게 언론의 태도냐? 이게 한겨레 신문이 특히 한겨레 신문 맨날 툭하면 조중동 비판하면서 저널리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언론이 취할 태도냐? 그 기사 최소한 검증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발언의 앞뒤 거기 보면 뭐 별별 거 다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거를 해프닝이라고. 그러니까 내 그게 열이 받은 거예요. 정말 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지금은 기사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이 팍 늘어났고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열이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예요. 네. 지금 기사를 찍어 보시면. 예. 근데 최초 보도에 있어서는 일단 분량도 얼마 안 됐고 단서를 병설로 잘못 듣고 잘못 보도한 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막 항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니 일단 첫째로는 뭐 기자들이 단서가 병설을 뭔지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예. 그리고 둘째로 이게 거기서 이제 몇몇 네티즌들의 반응을 갖다가 땄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해프닝이냐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지 그냥 그렇게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그렇잖아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고. 예. 그 물어보는 사람 말고 이제 그냥 그 받아 적는 사람들을 필경사, 속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타이프라이터. 그 요즘은 그냥 아이폰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 거는. 그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기자를 합니까? 게다가 또 그 바이라인에 기자 이름도 뭐 3명이나 4명이나 박아놔놓고. 안철수 보도자료 낸 거 해명 자료를 낸 걸 갖다 그대로 받아 뺏겨요. 그대로 받아 뺏기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해가 여러분들은 돼요? 한겨레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받아 적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언론사 기사로 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국민의당 기관지입니까? 네? 요즘 한겨레 하는 꼬라지 보면 뭐 무슨 안철수당 기관지 같이 그러니까 행동하고 대놓고 있어요. 나는 한겨레가 우리 안철수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기사 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네. 그러면 열받을 일도 없어. 그래도 아마 안철수 쪽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빨아줘봐야 뭐 얼마나 제대로 빨아주겠습니까? 아니 한겨레 기자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적 재난 상태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대형 단서를 자제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전화 좀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사립은 저기 국가적 재난 상태에 대응이 잘 돼가지고 사립은 보호하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 대응 왜 안 되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기자들이 정말 진짜 한심했던 건 뭐냐면은 안철수가 그 자리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겠다. 네네.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기사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학제 개편이 뭐냐면은 지금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633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552로 바꾸자. 그거를 이미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 병설은 보통 학교에 붙어 있는 걸 병설이잖아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안철수의 원래 그 공약이에요. 공약인데 이날 행사가 사립 유치원 행사잖아요. 그렇죠. 행사장에서는 병자도 안 꺼낸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네. 병설 유치원 증설 자체도 지금 안 좋아해. 사립 당연히 안 유치원에서. 좋아하죠. 경쟁자니까. 경쟁자거든. 근데 그 영상 지금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병자도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어. 왜 안 그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못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근데 안철수가 해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고 발언한 거는 이거는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병설 유치원 늘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냐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 말을 하지도 않은 거를 뒤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어. 근데 이걸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쓴단 말이에요? 이걸 해명이라고? 그냥 받아 쓰고 이걸 해프닝이라고 얘기해? 당신들 기자야? 이거는 이게 무슨 기자들이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뭐 저는 기자도 아니고 기자 경력도 없습니다만, 이 발언은 굉장히 안철수스러운 발언이었어요. 왜냐? 안철수 후보의 주요 철학들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고비용 저효율이니까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네. 그리고 뭐 공무원 얼마 전에 그 공약도 나왔죠. 뭐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2,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뭐 월급은 삭감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안철수 후보의 마인드인 거예요. 뭔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뭐 악이고 부패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민영화하고 사영화를 시키고 줄여야 된다. 이게 이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이 이루어진 현장을 살펴보면 이거는 어떤 정책 토론회에 나가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립 유치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일종의 선거운동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니네들 그 요구에 맞게 그렇게 정책을 펴겠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재단 관계자들 모아놓고 국가에서 돈은 주면서 니네들 사립재단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같은 거 나는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 이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거는 국공립을 늘리겠다는 거 얘기이기 때문에 예. 병설 유치원이 국공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립 유치원들이 싫어하니까 그 현장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안 했어. 예. 그 현장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 현장 반응이 완전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박수를 많이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병설 유치원 증설은 쏙 빼놓고 발언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서 엄청난 반발이 생기니까 단설 유치원 자제 발언을 한 것은 그거는 사실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아니 자기 발언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냥 받아쓰냐 이거야. 지금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어제 일이고 오늘 이제 하루가 또 지났어.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그 안철수 해명도 나왔고 그 사안의 진행도 됐고 시민들의 반응도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이 됐잖아요. 예. 이제부터 이제 그 안철수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안철수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나 하고 있는 필경사들
과는 달리 그냥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안철수가 직접 한 말을 가지고 예. 안철수가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이야기입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1.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 왜 거리가 멀겠습니까? 몇 개 없으니까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자제를 시키면 앞으로 거리가 더 멀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 사항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걸 선의의 선의를 거듭해서 안철수는 아마 이거에 아직까지 변명을 생각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못 할 텐데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대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적 재난 상태 대응이 어렵다는 말이 뭐냐 하면 어디에 진짜 말 그대로 뭐 연평도 폭탄 떨어지듯이 뭐가 뻥 터졌다 쳐요. 그럼 애들이잖아. 애들은 빨리 집에 보내야 돼. 그런데 사설은 집에 가까우니까 빨리 집에 보낼 수 있는데 그 대형 단설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멀기 때문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같아요. 앞에 얘기랑 뭐 결국은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석을 겨우겨우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뭐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 지금 장단점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렇죠. 네. 장단점은 다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단설 유치원은 시설도 좋고 뭐 보육교사 그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맡기기 좋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단설 국공립 유치원 집어넣으려고 대기표는 받아놨는데 그 대기 순서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 이미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될 정도라 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사설 유치원 보냈는데 자 병설 유치원 상대적으로 시설 좀 열악하고 네. 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근데 부모들 수요는 여전히 그래도 그죠? 그 맞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엄청나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시설 좋은 사립 유치원 많이 심지어 영어 유치원이니 이렇게 보내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그나마 병설 유치원 그리고 그 단설 유치원 이런 거 많이 생기면 거기 훨씬 좋죠.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가 요거였고 세 번째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다. 이거는 유치원을 안철수 후보가 안 보내봐서 그러는데요. 좋은데 보냈겠지. 예. 그냥 맞춤형이 진짜 되는 예. 아주 좋은데 보냈겠지. 유치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월 100으로 힘듭니다. 그렇지. 그 고급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월 200. 네. 대학생 뺨친다고. 그러고 대형 단설에서 조그마한 사립보다 맞춤형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이제 애들 오전 오후에 와서 노는 건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놀리고 그러는데 보통 방과 후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방과 후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 수 있는 데는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돌립니다. 그렇지. 예.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니까. 네. 그리고 막줄이 핵심입니다. 나아가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네, 이거예요. 예. 작은 유치원들이 사립 유치원이야. 그렇죠. 사립 유치원들 그 원장들 모임에 가가지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권을 보장하고 대형 단설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하는 건 사립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운 걸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러 간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해명에서도 그 얘기를 솔직하게 다 밝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게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사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공립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고 사립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야.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보육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늘릴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육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늘려보자라는 게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사립 유치원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겠다고 그냥 직격으로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표 떨어지거나 말거나. 표 떨고 왔죠. 예. 근데 안철수는 자기 공약이 병설 유치원 증설이야.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거는 빼놨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맞습니다. 졸라게 새 정치 나셨습니다 정말. 참 새
새 정치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내가 만약 언론사에서 데스크를 보고 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한국일보인데도 정말 한심하면 그 자체고. 그런데 그럼 오늘 와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가 참 큰 실수했다 싶고 이게 엄청 까이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소스가 또 나왔어요. 안철수가 해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해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아니 일부러 막 깔 걸 갖다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론사에 있으면 이 기사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기자한테 이렇게 시킬 거야. 야, 안철수는 현장에서는 영상을 들어보니 현장에서는 단설 유치원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 독립성 확보 요거만 얘기하고 병설 유치원은 얘기 안 했는데 왜 해명문에는 병설 유치원 이야기를 하지? 왜 안철수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왜 저렇게 해명을 한 거지? 그거 알아봐봐. 그러니까 난 이렇게 취재 지시를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또 그 취재가 어렵나? 안철수 캠프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안철수가 그 행사에서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권을 보장하겠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네. 네. 그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게 사립 유치원들이 사실 좀 영세한 데도 많거든요. 그렇고 근데 영세한 데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보내면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거기서 이상한 교사 만날까봐. 아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애를 갖다가 때리고 그렇지. 학대하고 네. 무슨 밥 이상한 거 먹이고.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은 워낙 충격적이라 가지고 우리가 네. 좀 듣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사립 유치원 괜찮아.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근데 우리가 공포심은 또 있거든요. 예. 가가지고 애가 뭐 맞고 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이 학부모들 입장인데 독립 운영권을 보장한다? 이 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저 사립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단 아 말이야. 그럼요. 네. 그럼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는 감사 대상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독립성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그 감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이거는 국가 예산은 돈은 받아놓고 감시는 안 받겠다. 이런 사립 유치원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부응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안철수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철수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독립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교육 체계 속에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뭔 자, 소리야. 자 A는 뭔 말이야? 그 독립 운영권을 보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랑 이걸 어떻게 갔습니까? 이걸 지금 문장이라고 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요즘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별명이 많은데 뭐 말이 안뜨와 안 뜨도 있고. 아 근데 저는 계속 이 안철수 후보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여자 박근혜가 맞는 것 같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유체 박근혜 입달 원래 여자고 얘는 남자고 남자 박근혜. 아 남자 박근혜. 예. 유체 뭔가 좀 캐릭터를 유체 좀 입달 여자- 합법도 완전 예. 닮았잖아. 예. 저 차떼기 관련해 가지고 남의 일처럼 그러니까요. 저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하겠다. 어. 이씨, 남의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 그 뭐 걸리거나 허허 웃는 걸로 때우려고 그러더라 또. 그 당신 보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조폭을 어떻게 데리고 왔는가 물어보니까 허허 웃기나 웃고 앉았고. 그러면서 뭐 그 방금 전에 뭐 대학생들이랑 사진 찍었는데 뭐 그랬다면서요. 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방금 전에 같이 찍은 대학생들도 조폭으로 몰리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치니까. 그걸 또 재밌으라고 하는 농담으로 하니까. 네. 참 듣는 원래 사람들 저 박근혜도 아재 개그 많이 쳤습니다. 네. 안철수의 시간이 참. 예. 네, 안철수의 시간이 오긴 왔습니다. 근데 안철수의 시간은 첫째로는 안철수 혼자 그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혹독한 검증의 장으로 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 우리가 등 떠민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증의 시간에서 언론은 한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 했어요, 그냥. 위대해 정말. 예. 단설, 병설, 뭐 사설 이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 비용 다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해명의 문제점 이런 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어디서 주워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인터넷에서.
그거 보니까 또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다 나옵니다. 예, 그게 또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이고요. 아, 지금 뭐 저 한겨레 그 얘기를 해봤는데 뭐 사실 이 건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지금 그 여론조사 네. 조작 의혹도 굉장히 그러게.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하필 연루가 된 게 그 어떤 뭐 표변상의 문제라던가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빠꾸먹은 네. 그 여론조사 2개가 한겨레 신문이 한 그게 뭐 또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좀 심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이거 같아. 옛날에 97년이나 2002년에 조중동이 하던 짓을 지금 뭐 완전히 한겨레가 싸대기 날리는 뭐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건.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때 그 여론조사가 안철수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똑같다. 같은 지지율 거의 뭐 같은 네. 지지율 나왔다는 그건데 아니 그거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았어. 조중동도 받지 않은 경고를 한겨레가 받았다고. 2번 받았습니다. 2번.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겨레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안철수 때문에 그건 한겨레가 그래도 조중동보다는 뭐 낫다는 어떤 그 신뢰도 높이 평가받았던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다 날려먹고 있잖아. 물론 옛날부터 말아먹었지만. 아, 지금 저기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한겨레가 안철수 편 들어줬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겨레가 뭐 문재인 편 안 들어줬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역시 그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어긋나서 그래요. 아니 자기 이름 걸고 여론조사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뭐 똑같이 무한으로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언론사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수없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들 중에서 뭐 어디 신문사, 누구누구 뭐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나오는 걸 믿는 이유는 언론사가 그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쳤으리라고 전제하고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벌써 2번이나 빠꾸 맞았다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겨레가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갖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굉장히 안일했다라는 비판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선의로 봐주더라도 굉장히 아니라고 네. 예, 불성실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한겨레뿐만 아니라 최초 보도는 저는 사실 내일신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이지. 디오피니언. 아, 그거는 정말 완전 저기 압권이죠, 진짜. 아니 그 지금은 뭐 2010년에 그 지방선거 할 때 대표적인 게 그 한명숙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KT 전화번호부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RDD 방식 얘기하지만 RDD가 채택되기 전에 네. 전화번호부 가지고 우리 옛날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중전화 박스 가면은 커다란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 그게 그 나중에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된 게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유선 전화 자체도 지금 줄어든 상태에다가 그나마 유선 전화를 설치한 사람들의 절반도 안 돼. 근데 등록을 안 시키죠, 전화번호부에. 근데 왜냐면 왜 그걸 내 개인 정보를 거기에다가 노출시켜. 하여튼 근데 그 전화번호부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2010년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가 한명숙을 20% 넘게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왔어. 그래서 사표 심리도 나오고 뭐 네. 그래서 여론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노회찬이 그때 완주도 하고. 예. 근데 막상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 0.8% 0.8% 예. 새벽까지 아침 6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업체들이 저 전화번호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폐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얘들이 그 방식을 이번에 7년 갖고 만에 온 거야. 7년 만에 끌고 와서 안철수의 어떤 인위적인 그 승리 여론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내일신문 그 조사가 아니 세상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야. 아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네. 아니 그 여론조사를 믿으라고? 더군다나 그 뉴스타파 보도로 나왔었죠. 그
그 조사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KT 전화번호부 여론조사 이게 40%를 쓰고 나머지는 인터넷 조사를 합니다. 저분이가 없어 진짜. 근데 사실 인터넷 조사도 잘만 설계를 하면 써먹는 데 많긴 많아요. 근데 이걸 이런 데 써먹으려고 그러면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의외로 그 인터넷 여론조사 60%의 가중치가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이 7%를 이겼대요. 근데 결과는 안철수가 6% 이기는 걸로 나와. 그러면은 그 40% 비중의 KT 여론조사에서 한 20% 정도를 갖다가 안철수가 이기는 게 나와야지 안철수가 6%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 결과치를 갖다가 받아든 내일신문 기자 여러분, 사장님, 뭐 편집국장님 등등등등등 그걸 갖다가 지면에 낼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일신문이 그 난리를 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이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하고 또 심지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불가 판정 내린 거 아니야? 불가 판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유선 비율이 뭐 40에서 60% 정도 해당되는 그건데 지금 제가 이제 수치들을 딱 듣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20여 프로를 이쪽에 더하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아까 전에 한명수 오세훈 선거 예를 드셨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았어요. 그때 모든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이광재가 됐든 김두관이 됐든 충청의 안희정이 됐든 한 20%대 나온 거야. 그렇죠. 다 그래가지고, 졌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뚜껑 까보니까 다 이겼어. 다 50% 넘고.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작년에도 총선 여론조사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나 삽질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더불어민주당 80석에서 100석 얘기했어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뭐 거의 130석 육박을 했잖아요. 새누리당 180석 얘기했었지. 네. 예.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유명한 게 종로. 정세균 오세훈.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참고용으로만 이제 뭐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진짜 참고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밴드웨건 네.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효과 쉽게 얘기하면. 친구 따라 강남 그렇죠. 제비 가는 그런 건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정말 좀 끔찍한 게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신문 그날 리쳤죠. 그다음에 한겨레 리서치 플러스 그거 해가지고 2번이나 공식으로 받고 막았죠. 그다음 KBS 연합에서 연합. 이거 정말 KBS 연합에서 샘플링 조작한 거. 조작이라고 해도 진짜 단언해도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샘플링 조작해가지고 난리 난 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그 가장 그 안철수의 밴드웨건 효과가 필요한 이 시점에 여러 개의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써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내요. 이거 뭐냐 이거야 이게.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부정선거의 주체가 뭐 정부였고 관이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언론이 나서가지고 언론이랑 여론조사 기관이랑 협잡을 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과거에는 관건선거가 문제였다면 그 국정원 댓글 알바단 이런 게 다 관건선거였잖아요. 관건선거라면 지금 이거는 엉권선거야. 엉권선거. 언론이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라고. 여론조사 기관은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밥을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 밥 먹으라고 돈을 주는 이유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도가 없으면은 그럼 뭐하러 돈 줍니까, 그걸 갖다가. 결과지 받아왔는데 이걸 갖다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것 같으면은 그 회사에 돈 주고 일 시킬 일이 천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상황 되면 양식 있는 여론조사 업체들은 공동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뭔가 그래도 자기 여론조사 업으로 계속 밥을 먹고 살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문제 있는 여론조사 업체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정말 공정성을 지키겠다. 뭐 이런 성명서라도 하나 지금 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아니면 다 같이 망하던가 그럼. 예. 근데 어떤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문재인 지지율이 80%가 나왔다. 그럼 이런 걸 보고 나면 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말이 사람 안 미친놈들 되는 아니냐 거지. 이거 이 생각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건 굉장히 이상하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여론조사 결과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를 갖다가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붕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숫자를 믿지 못하는데 나오는 말을 어떻게 믿고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그 자본에는 뭐 물질적 자본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사회적 자본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뢰. 근데 지금 이게 뭐 여론조사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고 이러면은 이게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정말 요게 만약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추론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 뭐 maybe if 만약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거의 조작 수준으로 조잡하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뢰인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너가 돈은 얼마 받았냐? 돈은 원래 되는 대로 받고 했냐? 아니면 너가 평생 동안 먹고 살만은 하는 돈이나 받고 이러는 거냐? 너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이따위로 해놔놓고 난 다음에 회사 문 닫는다 그러면 너가 앞으로 밥 먹고 못 살아. 그럼 평생 먹고 살 돈이나 받고 그러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나 된다. 몇 푼 못 받았을 거야.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이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진짜 이건 말 그대로 동정도 못 받아요. 동정도. 뭐 그냥 거지 새끼 취급받는 거죠. 뭐. 그렇죠. 진짜 그 새끼 취급받는 거야. 평소에 뭐 2천만 원 받는데 이번에 2,50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이지랄을 했다 그러면 진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게 뭐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지 필연적인 거죠.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승세와 이런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너무나 미심쩍은 이런 의혹들 그리고 최근에는 한겨레 신문과 시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평 하나를 너무나 잘못 낸 거죠. 그래서 이 언론과 안철수 후보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다뤄봤는데 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저희가 뭐 또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은 또 얘기하고 마치죠. 진짜 언론들한테 묻고 싶어. 아니 문재인이 도대체 당신들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문재인을 잡아먹지 못해서 이 난리를 치는지 난 정말 당신들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문재인이 당신들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특히 한겨레 신문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당시 뭐 부산지사장을 뭐 역임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문재인 후보가 뭐 2억 원인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내고 결국은 뭐 파고 들면 뭐 결국은 이권 뭐 이득 뭐 이런 게 걸려 있겠죠. 저는 뭐 이권 이득 또 못 받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권 이득이라도 뭐 챙길 만한 그런 챙길 것도 없어. 염치나 능력이나 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하긴, 주지도 않을 거고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뭐랄까 뭐 알량한 자존심이랄까 뭐 그런 아니 건가요? 그냥 균형 감각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난 그리고 이걸 한겨레 내부에서 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지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한겨레는 분명히 노조 생각 없나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이 정도 지경이 되면 내부에서 정말 사표라도 쓰면서 문제 제기를 하든가 아니 사표 쓰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하는 그런 기자 한 명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하성주 소장님은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시간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 네이버 실검 1위가 안철수 조폭이었어요. 네. 안철수 조폭 얘기는 일단 화끈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대선 후보 행사장에 조폭들이 병풍을 둘렀다. 섹시하죠. 이거 일단 듣기로서 와 해요. 그리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섹시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폭들이 바로 근처에까지 와가지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새끼들이 도대체 왜 왔나? 그리고 어떤 놈이 불러왔나?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인가 아니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예. 이런 것들이 다 취재 대상 아닙니까? 취재 대상. 그렇지. 왜냐면은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깡패 새끼들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정치를 개판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요. 가장 가까운 게 80년대 용팔이 사건. 그 지금 이게 진짜 과거의 용팔이 문제까지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프닝으로 취급하는 것 같더라? 아무것도 아닌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해다 뭐 이런 거지. 이걸 왜 안 물어요? 그것도 한겨레 신문이. 네. 와. 아니 이건 아니 제가 또 역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뭐 문재인 편 안 들어줘도 돼. 너가 편 들어줘가지고 우리 뭐 득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바보냐는 거야. 아니 한겨레 편집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기자들 안 보내요 이거? 안 궁금해요? 당신들이 안 궁금해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궁금해가 네이버 실검 1위를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걸 네이버 실검 1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우리만 지랄하잖아.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고. 지랄하는 국민들 시민들을 개돼지처럼 쳐다보고 훈장질을 하지. 이게 저기 지금 언론은 영화 감독들의 어떤 이 정치 의식이나 인식보다도 그 수준에 전혀 못 미치는 게 내부자들이나 더킹 같은 영화 보면 그 정치 세력과 조폭 이 연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들이 훨씬 훌륭하지. 아예 정치 세력이랑 조폭이랑 연계가 되면 우리 저 그거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연관된 사람들이 막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권력과 이 조폭이 결탁이 되게 되면. 근데 왜 취재 안 합니까, 당신들? 당신들이 취재 안 해가지고 사람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이게 정말 난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조중동이 안 하면 안 해요. 아. 조중동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해. 조중동에 안 가면 자기도 안 가. 이게 이거는 진짜 일리 있어. 왜냐면은 그 언론사 그 보면요. 특히 조선일보가 가판이 있던 시대 보면 조선일보가 가판을 탁 내. 네. 한 5시쯤에 여기 광화문 사거리에 가판이 나와요. 그러면 조선일보 이제 아젠다 세팅이 딱 보이잖아. 네, 네. 그러면 그 다 뒤에 따라가는 신문이 다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조선일보가 띄워준 아젠다로 전부 일면이 교체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렇다 생각 안 해요. 그냥 무능할 뿐이에요. 아니 제가 그 언론사 있으면서도 답답한 거는 왜 메이저 언론이 띄워놓은 아젠다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신문사가 왜 존재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데스크, 편집국장, 부장들, 기자들이 서로 취재하고 의견 나눈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간다. 자기 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기자들 취재는 뭐하러 하나? 아니 그냥 뭐 저 조중동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이런 또 두 번째 문제가 정말 능력 부족이라고 절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필경사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자들이 병풍 서서 있잖아요. 가서 그렇게 병풍 서서 일부러 있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 말을 듣고 이상하면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연합에서 정리해주는 인터뷰 자료 보고 뺏기면 돼요. 왜 그까지 가는데? 자, 그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뭐 저희 뭐 조금 쉬었다가 다음 그럴까요? 에피소드 녹음을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쭉 할까요? 마무리 하나 합시다. 네. 예. 짧게. 예. 이렇게 저널리즘 본령을 벗어난 이런 언론들은 독자들이 시민들이 길을 들여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독하십시오. 신문 구독하지 마시고 인터넷 기사 볼 때도 혹시 보이면 링크 걸지 말고 캡처로 그 클릭수 올려주면 인터넷 광고 올라가거든요. 예.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망하지도 않아요. 예. 광고로 예.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그런 뜻을 의지는 표명은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그 사람들의 상실한 균형 감각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데 좀 효과가 있다. 예. 예. 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그냥 맞다이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 한겨레 경향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관점, 뭐 사실관계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 훨씬 사람도 많은데 이 훌륭한지, 아니면 우리 저기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더 훌륭한지, 이거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붙어가지고 누가 살아남는가 우리 경쟁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지금까지 봐서는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훌륭해요. 지금까지는. 그럼. 뭐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원래 후발주자가 불리한데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뭐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뭐 새로 뭐 돈을 모아서 신문사를 차리든,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뭐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든, 어쨌든 뭐 두고 보자고요. 한번 붙어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절대 시민들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요번 47화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녹음실이 또 온도가 한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잠시 쉬고 저희 뭐 48화 에피소드 또 녹음을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게 다 언론 개혁, 그리고 이제 대한 언론의 미랄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시사인, 동정심으로 절대 구독해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시사인이 됐든 한겨레 신문이 됐든 괜찮은 기자가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후원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신문이나 그 매체를 후원하지 마시고. 값싼 동정심 절대 노노입니다. 네. 그 애도 그냥 그 오냐 하면은 애를 망치는 법이에요. 지금 한겨레 30년 됐는데 완전히 버릇이 지금 완전히 그 자기 키워준 부모들, 국민들이 부모 아닙니까? 국민들이 돈 모아줘가지고 만들어줬더니 이 부모 완전 폐륜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자, 오늘 지금 이게 이제 녹음한 게 오늘 밤 자정에 올라갈 텐데, 이틀 동안 뭐 이틀이 아니죠. 오늘이 며칠이지? 수요일인데 화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안철수 후보 측이 불바다가 됐죠. 그렇죠. 예, 불바다. 뭐 때문에 불바다가 됐나요? 단설과 병설의 지옥불 황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멋지네요, 멋져. 예. 그 뭐 사실 저는 아직 총각인 관계로 뭐 저는 뭐 병설이 뭐고 단설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저를 제외한 두 분은 뭐 이미 지금 아기가 7살? 6살? 7살. 예. 한창 뭐 유치원 다니고 그렇죠. 있는 뭐 아기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결정적으로 또 우리 하승주 소장은 예. 직접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네. 그건 저기 돌보미를 직접 하고 있잖아. 돌보미. 네. 육아를 직접 하고 계시지. 셔터맨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둥 서방? 셔터맨이죠. 제 꿈입니다, 그게. 그거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되죠. 네, 그거 엄청 아무나 안 어려워요. 되기 때문에 네. 그거가 되기도 어렵고, 그럼요. 된 다음에도 그 유지를 하기도 어렵고. 유지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불바다가 됐는데, 어저께 불바다가 많았어요. 시사인 만평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걸어간 그 불바다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심을 하다가, 원래 재밌는 걸 뒤에다가 남겨놔야 이제 처음에 듣고 뒤까지 쭉 들으시니까, 먼저 이 한겨레, 언론의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와 시사인. 오늘은 뭐 일단 요 두 언론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뭐 청취자분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시사인 만평의 어떤 제 표현으로는 폐륜적인 그런 뭐 느낌이 드는 그런 만평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 최동원 선수, 위대한 투수 최동원 선수의 그 동상을 최동원 선수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뜻한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이슈화가 돼서 다들 이제 고 최동원 선수와 그 어머님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는데요. 시사인 만평에서
문재인 후보를 어떤 디스하는 뉘앙스의 만평을 쓰면서 구원 투수를 찾는 내용이었죠. 뭐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한테 여론조사상으로 밀리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뭐 이렇게 게임이 지고 있는데 구원 투수 어딨냐? 그러고 나서 찾아간 게 문재인 후보가 찾아간 게 안희정 전 후보의 동상인데 그게 이제 그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님 그 사진을 갖다가 패러디를 한 건데 이게 과연 뭐 이게 용인될 수준의 패러디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폐륜이지 폐륜. 아니 그 자식 앞세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에? 우리가 그 자식 키우면 자식이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진짜 솔직히 난리법석 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자식 앞세운 부모는 진짜 죽을 때까지 형벌 같은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그거는 지극히 사적이잖아 일단. 예. 그게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동상을 찾아간 것도 어스러운 새벽이었나요? 예, 남들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가서 동상을 어루만지고 오신 그 애틋한 모정을 그렇게 이용을 해먹나? 나는 그 발상 자체를 했다는 게 그 타인의 그 슬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공감 능력. 그거를 싹 무시한 거야. 예. 그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렇게 쓸 수가 있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진짜 인간성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하승주 소장님은 뭐 어떤 느낌 드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 최동원 선수 그 동상 사진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산 친구들이나 롯데 팬들이 좀 많았죠. 그 롯데 팬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를 냈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만평 그리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분은 아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만평의 그림체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진 건 아니죠, 확실히. 예. 예. 근데 그런 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 후보나 뭐 이런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해서 좀 비판한다는 쪽 입장인데 그거의 소재로 이걸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요. 아니, 굉장히 근데 그 만화를 보면 진짜 디테일까지 그 CCTV였나요? 뭐 하여튼 거기에 잡힌 그 영상하고 디테일까지 거의 살려서 디테일을 똑같죠? 예. 심지어 그 어머니가 입었던 옷 색깔 노란색까지 그리고 목도리 한 거 뭐 목도리는 안 했구나. 그리고 만지는 포즈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 다 똑같이 살렸어.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풍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 최동원 선수의 동상을 안희정 후보로 비유를 한 거고, 그 어머님을 문재인 후보의 어떤 뭐 절박한 심정과 비유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네티즌들의 여론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거의 일배 수준이다. 예. 홍어 택배. 예. 그거지 그거. 그러니까요. 그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를 누리고 그렇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생전에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를 하시다가 그 야구 선수들의 어떤 처우 문제도 그렇고 예전에 그 90년대 때는 그 꼬마 민주당 후보로 그 지역주의에 도전을 해서 노무현하고 같이 낙선을 했던 굉장히 의인이셨어요. 이 단순히 야구 선수를 넘어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분인데 그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동원 그 지금 조금 전에 김 반장님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선수협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쫓겨났잖아. 롯데 네. 진짜 롯데 간판이었는데 그리고 롯데를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효조하고 삼성 맞트레이드 됐잖아. 네. 정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났다가 결국은 롯데로 못 돌아오고 선수 생활 마치고 코치 생활 할 때 지도자 생활 할 때도 결국 롯데 유니폼을 못 입어봤단 말이에요. 예.
한이 서려져 있다고요. 한이. 예. 근데 그거를 여기 비유하나? 이거를 설령 좀 갖다 쓴다면 좋은 이야기에다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진짜 좋은 이야기 갖다 그래, 썼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엔 그려진 그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랄까 뭐 낄낄대고 웃는 모습 막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비꼬는 예. 수죠. 아니 그 사실 그 표정을 갖다 그렇게 그린다는 건 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을 갖고 이 그림으로 패러디를 하면서 그 표정이나 이런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담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그 대가로 탄압을 받다가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우리 야구계의 레전드이자 또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 그리고 그런 아들을 굉장히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님,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디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뭐 이건 저는 솔직히 상대가 문재인 후보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분노한 지점은 솔직히 만평가는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만평가 분들이라고 뭐 다 어떤 뭐 이런 뭐 정치적 식견이나 이런 게 다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사인에 실렸다는 거. 데스크에서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사인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한 2시, 오후 2시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뭐 어떤 뭐 시사인 쪽에서 뭐 공개 사과라든가 뭐 이런 액션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이게 정말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오만함도 굉장히 문제다. 이 오만함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네. 그 무슨 일이 터지면 독자들이 뭐 하면은 야 우리 뭐 삼성 탄압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떨어져 나가려면 떨어져 나가라. 예. 고모 기자 그때 페북에 그렇게 쓰고 해서 또 난리 났잖아. 예. 근데 좀 웃기는 게 삼성 탄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바로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독자들. 그렇죠. 독자들 때문에 그 대기업 광고 없이도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독자들도 무시하던 그 행태. 근데 지금 사과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예. 네, 그런 거지. 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지금 시사인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당파성으로 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저널리즘의 본령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저널리즘은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에 대해서 시사인 측에서는 몰라요. 저는 사실 최대한 선회를 해줘서 데스크가 이걸 갖다 진짜 몰라서 이게 사실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그야말로 그 사진 한 장에 대해서 패러디라는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는 있지만서도 알게 된 지금은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뭐 저희가 이거 녹음을 한 다음에 뭐 사과나 뭐 다른 리액션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뭐 늦은 대처다. 아직까지도 뭐가 액션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뭐 시사인이 이런 경우가 방금 전에 권순욱 논설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뭐 그 시사인 사무실에 뭐 일장기 비슷한 게, 일장기도 아니고 그 우길승천기 비슷한 소품이 걸려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네티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오만한 태도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니네 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뭐 그때 항의하는 것 자체가 좀 그 과한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 굳이 큰 의미를 갖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건데, 예.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이건 오해다라고 뭐 좀 그냥 설명해주면 되는데 비꼬더라고. 아이 뭐 저 국뽕 맞은 새끼들. 또
또 떼거지로 몰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오만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개돼지 보듯이 하는 거. 나향욱인가 뭐 그때 그 양반이 뭐 개돼지 발언해가지고 잘리고 그랬는데 그 인식이 사실 다르지 않아요. 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 방금 아까 전에 저 하승주 소장님이 그 언론의 본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우리 권순웅 논설위원 개인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광갑장 팟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한결의 경향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의 경향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한다 뭐 이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또 터진 게 그 안철수와 함께 불바다로 함께 걸어 들어간 그 사건. 요거에 대해서 뭐 짧게 뭐 브리핑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안철수 후보가 어찌됐든 그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한겨레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실드를 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사를 쭉 검색하면서 해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발언한 거는 아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단설 유치원, 네.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병자도 안 나왔어. 정확한 거는 병설이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 건데 단설 유치원 자제하고 사설 유치원 독립성, 네. 사립 유치원 독립성을 확보해 주겠다. 뭐 이런 그래서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예. 문제는 최초의 보도를 보면 그 워딩 안철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예. 뭐 더 300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네. 대부분의 언론이 했는데 일부 지방지들이 병설 안철수가 하지 않은 병설을 집어넣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 생겼는데 문제는 각종 그 우라카이 하는 뺏겨쓰기 하는 매체들이 별별 인터넷 매체들 많잖아. 거기서 그걸 병설을 막 쓴 거야. 그래서 문제가 확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사 전체적으로는 단설 유치원이라고 정확하게 대부분은 보도를 했어요. 메이저들은 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도를 했고 문제는 그 뒤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자기 페북에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을 했는데 그 발언 취지는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니 자기가 그 현장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병자도 안 꺼냈다니까? 네. 안 꺼내서 박수를 받은 거 아니야. 근데 해명을 할 때는 병설 유치원 증서를 이야기하려는 거였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안철수 후보 해명문을 보면 진짜 나 국어 좀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 그러면 그렇게 보도가 나갔어. 그래서 안철수가 해명을 했는데 한겨레가 이걸 아주 신속하게 네. 안철수가 해명문을 올리자마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올리자마자 그대로 그걸 긁어다가 대충 쭉쭉쭉쭉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바로 쏜 것 같아요. 예. 나는 기자 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치면 네. 안철수 그 해명에 대한 검증 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쓰기 네. 했다. 이게 언론의 태도냐? 이게 한겨레 신문이 특히 한겨레 신문 맨날 툭하면 조중동 비판하면서 저널리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언론이 취할 태도냐? 그 기사 최소한 검증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발언의 앞뒤 거기 보면 뭐 별별 거 다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거를 해프닝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열이 받은 거예요. 정말 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지금은 기사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이 팍 늘어났고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열이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예요. 지금 기사를 찍어보시면. 근데 최초 보도에 있어서는 일단 분량도 얼마 안 됐고, 단서를 병설로 잘못 듣고 잘못 보도한 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막 항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니, 일단, 첫째로는 뭐 기자들이 단서가 병설을 뭔지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예. 그리고 둘째로 이게, 거기서 이제 몇몇 네티즌들의 반응을 갖다 땄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해프닝이냐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지, 그냥 그렇게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그렇잖아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고. 예. 그 물어보는 사람 말고 이제 그냥 그 받아 적는 사람들을 필경사, 속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타이프라이터. 그 요즘은 그냥 아이폰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 거는. 그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기자를 합니까? 게다가 또 그 바이라인에 기자 이름도 뭐 3명이나 4명이나 박아놔놓고. 안철수 보도자료 낸 거 해명 자료를 낸 걸 갖다 그대로 받아 뺏겨요. 그대로 받아 뺏기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해가 여러분들은 돼요? 한겨레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받아 적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언론사 기사로 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국민의당 기관지입니까? 네? 요즘 한겨레 하는 꼬라지 보면 뭐 무슨 안철수당 기관지 같이 그러니까 행동하고 대놓고 있어요. 나는 한겨레가 우리 안철수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기사 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네. 그러면 열받을 일도 없어. 그래도 아마 안철수 쪽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빨아줘봐야 뭐 얼마나 제대로 빨아주겠습니까? 아니 한겨레 기자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적 재난 상태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대형 단서를 자제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전화 좀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사립은 국가적 재난 상태에 대응이 잘 돼가지고 사립은 보호하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 대응 왜 안 되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기자들이 정말 진짜 한심했던 건 뭐냐면은 안철수가 그 자리에서 단설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겠다. 네네.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기사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학제 개편이 뭐냐면은 지금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633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552로 바꾸자. 그거를 이미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 병설은 보통 학교에 붙어 있는 걸 병설이잖아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안철수의 원래 그 공약이에요. 공약인데 이날 행사가 사립 유치원 행사잖아요. 그렇죠. 행사장에서는 병자도 안 꺼낸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네. 병설 유치원 증설 자체도 지금 안 좋아해. 사립 당연히 유치원에서. 경쟁자니까. 경쟁자거든. 근데 그 영상 지금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병자도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어. 왜 안 그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못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근데 안철수가 해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고 발언한 거는 이거는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병설 유치원 늘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냐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 말을 하지도 않은 거를 뒤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어. 근데 이걸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쓴단 말이에요? 이걸 해명이라고? 그냥 받아 쓰고 이걸 해프닝이라고 얘기해? 당신들 기자야? 이거는 이게 무슨 기자들이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뭐 저는 기자도 아니고 기자 경력도 없습니다만, 이 발언은 굉장히 안철수스러운 발언이었어요.